이번 주제는 강남은 끝도 없이 오를까요?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집값이 왜 이렇게 비싸지는가? 그리고 비싼 거 같은데 왜 더 오를까? 왜 도대체 2025년에 서울, 강남 이런 데는 막 10억, 15억씩 집이 올랐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가? 어떻게 1년에 15억이 오르는가? 20억이 오르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집값이 왜 이렇게 비싼 거죠? 그리고 이렇게 비싼데 도대체 왜 안 떨어집니까? 잠깐 떨어졌던 게 22년, 23년인데 순식간에 회복해서 지금은 전고점 돌파가 아니라 완전 최고점을 향해서 막 달리고 있죠. 막 돌파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막 미친 듯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 반포 이런 데는 1년 만에 막 25억 오르고 목동 같은 데도 막 10억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내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어디서 10억이 오를 수가 있지? 그러다 보니까 언제 떨어지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 혼동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비싸다는 거를 무슨 의미로 쓰는 거냐 이겁니다. 자, 비싸다는 거는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제가 봤을 때 비싸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한국인이니까 비싸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게 각자 다른 개념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자, 비싸다의 정의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제가 봤을 때 비싸다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집값 왜 이렇게 비싸요? 가격 왜 이렇게 비싸요? 라고 말하는 거에 세 종류가 있다. 자, 첫 번째, 과거보다 비싸진 것도 비싼 거죠. 이거는 명목 가격입니다. 아니, 내가 2년 전에는 10,000원에 살 수 있었던 거를 지금 2년 지나서 14,000원에 사면 비싼 거잖아. 라고 말을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치보다 높은 가격을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내가 봤을 때 이건 10,000원인데 지금 14,000원에 파는 거예요.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자, 내가 봤을 때 10,000원인데 이게 7,000원에 팔고 있어요. 그럼 이거 너무 싼 거 아닌가?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내 돈으로 살 수 없으면 비싸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내 능력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건 비싼 것이다. 자, 여러분의 비싸다의 의미는 뭔가요? 내가 봤을 때 집값을 비싸다고 말하는 사람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을 가지고 얘기를 할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딱 하는 순간 각자 저는 1번이고요. 저는 3번이고요. 저는 2번입니다.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이걸 혼동해서 쓰고 있다. 자, 첫 번째, 과거보다 비싼 가격.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냐? 과거보다 비싸다는 건 말 그대로 명목 가격입니다. 예전에는 10,000원 하던 게 지금 14,000원이요. 여러분들 2년 전이었나요? 3년 전에 순대국밥 하면 보통 그래도 6, 7,000원이지 뭐 7, 8,000원이지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순식간에 어떻게 됐죠? 갑자기 막 유동성 풀리고 막 물가가 막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10,000원을 돌파합니다. 그래서 야, 어떻게 국밥이 10,000원이냐 하면서 막 한탄을 했던 게 고작 1, 2년 전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 국밥 12,000원, 13,000원, 막 14,000원 정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개념일까? 우리가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집값 비싸요라고 하면 누가 댓글을 답니다. 아니, 짜장면 값도 이렇게 비싸졌는데 집값이 떨어지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부류입니다. 자, 이게 뭐냐? 기본적으로 통화량이라는 개념을 이제는 많이들 이해를 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냥 그런갑다 하는 거지 이게 무슨 개념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통화량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돈, 원화라는 게 10,000장이 있었던 거를 12,000장으로 늘렸다. 뭐 10,000장을 20,000장으로 늘어났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돈이 많이 늘어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돈은 무언가 물건을 바꾸는 도구죠. 근데 이 돈의 양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물건의 양이 늘어나지 않으면 돈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물건은 100개인데 돈도 100장이야. 그러면은 한 장으로 물건을 사지만 물건은 똑같이 100장인데 돈을 200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돈값이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야, 국밥이 막 갑자기 2배로 치고 올라간다는 거, 이거는 국밥이 비싸진 게 아니고 돈값이 40% 싸졌구나 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통화량은 줄어들까요? 안 줄어들어요. 안 줄어듭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10년간의 통화량을 보면은 계속 늘어나죠. 2023년에 한번 잠깐 줍니다. 이때 긴축 재정하다고 살짝 줄였는데 다시 치고 올라가고요. 최근에는 미친 듯이 통화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돈의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돈값이 떨어지니까 가격은 무조건 비싸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더 비싸지는 게 있고요. 덜 비싸지는 게 있고요. 3년 전, 4년 전과 똑같은 가격도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최소한 3년 전, 4년 전보다 우리 집값이 안 올랐다. 그 말은 뭘까요? 나는 안 오른 게 아니죠. 엄청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올라야 본전인 판에서
안 올랐다는 건 손해본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은 가격이 똑같아. 전고점도 못 올라갔어. 근데 남의 집은 엄청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특히 막 강남의 아파트는 막 2배, 3배가 된다는 거예요. 저게 뭐냐? 내가 봤을 때 가치가 저 정도는 아닌데. 자, 가치라는 건 여러분들 생각할 때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변화되는 것 같습니까?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치는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닌가? 아니, 이게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그냥 그 동네에 거기 그대로 있는 것 뿐인데 얘가 뭔 가치가 바뀐 게 있느냐? 콘크리트 덩어리.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공통점은 뭐냐면 콘크리트 덩어리가 왜 그렇게 비싸요? 콘크리트 덩어리인데 왜 그 돈 주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콘크리트 덩어리면 그 돈 주고 안 사죠. 그 콘크리트 덩어리가 어느 땅 위에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 가치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요. 변화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20년 전에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지금같이 뜨겁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뭐 가격이 싸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때도 부자 동네였어요. 근데 지금처럼 초고가 하이엔드 부자 동네의 개념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낡은 아파트였고요. 주차가 잘 안 되는 불편한 아파트였고요. 그리고 주변에 뭐 잠실이라든지 막 이런 데 신축 아파트가 막 들어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니까. 그러면서 야, 신축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도 있고 여기 살기 너무 좋다 라고 말하던 시절입니다. 2000년대 초반이. 그때 이 낡은 아파트는 그냥 낡은 아파트인 거죠. 좋은 동네에 있던 낡은 아파트. 10년 전 압구정 현대는 어땠죠? 그때부터 약간 좀 달라집니다. 다른 것들이 재건축을 하기 시작하면서 야, 재건축하니까 엄청 좋아지네. 야, 그러면 이 좋은 땅 위에 이 낡은 아파트를 부시고 새로 만약에 아파트로 바꾼다면 얼마나 좋아질까? 라는 상상력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재건축이라는 것들이 물론 그전에도 비쌌지만 점점 더 가치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20년 후에 2045년에 압구정 현대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을까요? 아니, 그 콘크리트 덩어리가 왜 100억이에요? 200억이에요? 이해가 안 되네요? 라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진짜 재건축이 됐다면 그때도 과연 그게 콘크리트 덩어리일까요? 자, 아파트라는 게 1세대 아파트가 있고 2세대, 3세대, 뭐 4세대 아파트 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도 있고요. 지하주차장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지하주차장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지하주차장뿐만 아니라 나머지 편의시설까지 있는 아파트들도 있는 거죠. 땅은 그대로 있고요. 그 땅 위에 무엇을 올리는가로 가치가 바뀌는데 낡은 아파트일수록 이제 바꿔서 새 걸로 지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치에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에 이런 내용 들어보셨어요?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전체 부동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이게 43%라고 합니다. 이게 2018년인가? 그때가 뭐 이 정도였대요. 근데 그 뒤로 쭉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 가지고 이제는 다시 거의 50%에 육박하게 되는.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가 이 우리나라의 부동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럴까? 서울 아파트의 가치가 바뀐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5년 전, 10년 전의 서울 아파트의 가치와 지금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서울 아파트의 가치가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몰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돈이라는 건요, 아까도 말했듯이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점점 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계속 늘어나. 근데 돈이 늘어난다는 거는 돈이 어딘가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이 요즘에 어디로 갑니까? 예전에 미국 주식 많이 안 했습니다. 지금은 다 미국 주식 하죠. 야, 한국 주식 해가지고는 돈을 못 버는데 미국 주식 하니까 돈을 잘 번다. 야, 알고 봤더니 미국은 이러이러한 제도를 통해 가지고 주주 가치를 엄청 잘 보호해 주네. 그래서 좋은 회사들도 많고 사놓으면 꾸준하게 올라간다. 미국 주식은 장투하는 분들 많아요. 마치 서울 아파트처럼. 근데 국내 주식은 장투 안 하죠. 조금 오르면 팔고 막 내려가면 또 사고 막 이런 것들을 합니다. 신뢰도도 문제지만 과거 통계가 증명하는 것도 다르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한국에선 아파트였죠. 그리고 아파트에서도 서울이었죠.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에 투자하듯이 미국 주식에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분들은 서울 아파트 사고, 돈이 없어 그러면 서울 아파트 살려고 돈 벌어야 되니까 미국 주식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세상에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들은 지금 다 미국 주식으로 가고 있죠. 전 세계에서 돈을 미국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주식은 많이 올랐겠죠. 그러니까 그게 가치보다 비싸다 싸다 논란은 있지만 돈이 계속 오는 걸 어떡합니까? 거기도 올라가는 거죠. 자, 홍수나 범람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비가 많이 막 오는데 홍수가 막 날 것 같아. 아니면 막 이 개천 수위가 올라가지고 막 마을을 침범할 것 같은 거예요. 이걸 범람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당연히 뭐 댐을 크게 막아가지고 아예 뭐 오지도 못하게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은 물이 불어나잖아요. 그러면 물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물길을 만들어서
물이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범람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물길을 뭘로 만들어야 되냐? 라는 게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의 지금 부동산 정책은 어떻습니까? 물길을 만드는 것보다는 댐을 높이는 거야. 댐을 계속 높이는 방식을 쓰고 있죠. 비는 계속 옵니다. 이 통화량이라는 돈의 비는 계속 내리니까 이 빗물은 계속 이 수위를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 수위를 올리는 거를 물길을 지방으로 내든 뭐 비아파트로 내든 아니면 뭐 다시 상가로 보내든 해야 될 텐데 이걸 못 보내고 있죠. 지금 저렇게 가면 안 되겠다. 이거 아예 댐으로 막아버리자라고 하는 걸 소위 말하는 이제 똘똘한 한 채라는 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높이고 있죠. 이 댐이라는 거를 높이는 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비가 오는데 댐을 막으면 밑엔 조용하잖아요. 대다수의 평지에 사는 분들은 별 문제가 없죠. 근데 이 상류에 사는 분들은 댐이 높아지면 좀 무섭죠. 아이고 댐이 막 계속 높아져. 그럼 저 물을 어떻게 처리할 거야? 나중에 물 틀면 아주 그냥 난리 날 것 같은데. 댐을 높이는 거는 쉽지만 반대로 댐이 높아질수록 물길 내는 것도 두렵습니다. 물 푸는 순간 또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물길을 딴 데로 돌렸을 때 이 수위가 쭉 빠지면서 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충격을 받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댐을 높이기 시작하면요. 계속 댐을 높여야 됩니다. 왜 예전에는 토어제 하는 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지금은 얼마나 걸까를 고민하고 있을까요? 예전 같았으면은 토어제 건다 만다 너무 신중하게 되게 고민하면서 해야 되는 아주 강력한 규제인데 지금은 그래 풍선 효과 나올 거니까 다 걸죠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점점 더 규제의 약발도 받지 않고 규제에 대해서 신중해지지도 않게 되는 게 한 번 높이게 되면 계속 가는 겁니다. 내 임기 중에만 안 터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서울 아파트 중에 버블 단지가 없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격은 좀 말이 안 된다 싶은 곳들도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곳들이 계속 갑니다. 그 계속 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저는 이 본질은 이거라고 봐요. 돈이라는 물은 계속 쌓이는데 비는 계속 옵니다. 돈비는 내리는데 댐이 건재한 거죠. 이 댐이 무너지든지 댐의 방류량을 늘리든지 지방으로 돈을 보내든지 딴 데로 돈을 보내면 무언가 여기서도 균열이 일어날 텐데 지금은 댐을 더 덧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더욱 딴 데로 돈을 못 가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버블일까? 버블은 버블일 수 있지만 버블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왜? 댐의 수위가 내려갈 일이 없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내 돈으로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비싸다는 개념도 있습니다. 내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 비싸다. 자, 통화량의 증가라는 건 뭐냐면요. 주인이 없는 돈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 없는 돈이 늘어난다가 가장 쉬운 개념이에요. 자, 여러분들 하늘에서 주인이 없는 돈을 헬리콥터로 뿌리면 죽을 거예요, 안 죽을 거예요? 대부분 저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면 무조건 죽어야죠. 라는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는 게 잘못이냐 잘잘못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이미 뿌렸어. 뿌렸으면 주워 가도 된대요. 주워도 불법이 아니라면 안 줍는 게 바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전 국민한테 뭐 20만 원, 뭐 30만 원 이렇게 복지 기금을 쫙 주잖아요. 그러면은 주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줘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주기로 결정이 됐는데 야, 너 주면 안 된다더니 왜 이거 돈 받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너는 이거 반대했으니까 받지 말아야지 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이게 잘못된 개념이다. 왜냐하면 헬리콥터로 돈 뿌리는 거를 반대한 거지만 이미 뿌렸다면은 이미 모두가 뿌렸다면은 남이 그 돈을 가져가면 내가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미 뿌렸다면 나도 안 주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주우면 바로 나는 그만큼 가난해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통화량의 증가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돈은 뿌릴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없는 돈이 뿌려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든 그 돈을 내 주머니에 가져와야 된다. 이 돈을 안 가져오면 나는 가난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돈을 어떻게 가져오냐? 돈을 담는 주머니, 돈을 담는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릇이 없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근데 대다수는 이 개념을 잘 모릅니다. 소유권이라는 개념이죠. 주인 없는 돈, 이 이름표 없는 돈은 소유권에 붙습니다. 소유권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에도 소유권이 있고요. 핸드폰에도 소유권이 있지만 주식, 뭐 코인, 뭐 아니면 어떤 지적재산권, 아니면 무슨 원자재 이런 것들에도 소유권이 붙습니다. 주인 없는 돈은 소유권으로 가요. 자, 그러면은 어떤 소유권이 남들보다 더 많이 돈이 붙느냐? 그러니까 뭐가 더 자성이 센가?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소유권은 자석같이 강력한 애가 있고요. 그냥 플라스틱 같은 애가 있는 거야. 어쩌면 얼음 같은 애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녹아가지고 소유권이 이게 없어지는 애들도 있어요. 그게 감가상각이고 뭐 핸드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시간 가면서 얼음처럼 녹아버리는 소유권. 자, 수요가 점점 늘어나야 됩니다.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요. 그에 맞춰서 공급량은 못 따라가는 물건이어야 됩니다. 짜장면이 올랐어요. 짜장면 먹는 사람들이 늘어났나요? 그건 아니죠. 통화량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근데 그 통화량이 계속 풀리면요. 수요가 줄어들어도 공급이 늘어도 돈은 거기에 들러붙습니다. 명목적으로는 가격이 내려가는 거니까. 자성이 센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돈을 막 빨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걸 어디서 가장 극명하게 알 수 있냐면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도 우리가 2015년에 투자를 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보다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생각하던 우리의 마인드와 지금 비트코인을 생각하는 마인드는 조금 다르죠. 최근에 빠졌으니까 조금 뭐 비트코인 쓰레기다라는 얘기 나오지만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10년간 전 세계 글로벌 지구인들은 많이 생각을 바꿨죠. 예전에는 진짜 비트코인 같은 거 이건 쓰레기 아닌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야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자산 아닌가? 라는 정도로 바뀌었다. 만약에 이렇다면은 10년간 얼마나 많은 돈이 여기에 붙었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은 개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채굴량도 한계가 있는데 이 동안 늘어난 채굴량 대비 돈이 붙은 이름표 없는 주인 없는 돈이라는 통화량이 비트코인에 얼마나 달라붙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많이 비싸진 건지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소유권 확보하는 거는 부자가 당연히 유리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아예 그냥 일도 안 하고 난 그냥 놀련다. 난 그냥 놀면서 뭐 혹시나 뭐 나라에서 뭐 지원금 주면 뭐 그거 받고 그냥 소박하게 살래요 하시는 포기파가 있고요. 그래도 나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라도 내가 살 수 있는 그나마 괜찮은 소유권을 확보한다. 라고 선택하는 분이 있겠죠. 이 선택에 대한 결과도 본인 몫이고 책임도 본인 몫인 거죠. 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질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물론 이제 손으로 이렇게 짚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은 이제 뭐 이렇게 쓰레받기에다가 빗자루를 가져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예 진공청소기 같은 거를 가져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무언가 담을 곳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돈그릇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 돈그릇은 소유권. 이 소유권은 녹아서 없어지는 시간 지나면은 제로가 되는 그 가치 0이 되는 그게 아니라 공급을 수요가 너무 많아지고 공급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뭐 제일 좋은 건 공급이 아예 그냥 제한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사는 거를 돈그릇을 확보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념이 없다? 그럼 이제 확정적으로 가난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준비를 했어요.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이해하기 좀 편하게 제가 이제 특강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29일입니다. 월요일에 저녁 8시에 저뿐만 아니라 이제 김건우 대표, 최진권 대표, 저 이렇게 세 명이서 2026년에 돈그릇은 도대체 부동산에서 뭘까? 특강을 무료로 진행을 하니까요. 라이브 생방송입니다. 요거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 고정 댓글 달아놓을 테니까 이 링크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에 돈그릇을 잘 준비하자. 이것만 알아도 저는 훨씬 더 좋은 한 해를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